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참사 당시의 영상을 보면 60m의 보일러 타워는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타워를 철거하려고 지지대를 약하게 하는 작업에 바로 들어갔고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감리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층, 김건희 씨는 3층,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법원에서 두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동선을 분리해 마주치지 않게 했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그러자 김철수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 이틀째입니다.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3명이고 나머지 매몰자는 숨진 것으로 추정되거나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첫 소식 윤두열 기자입니다.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구조대원들이 보입니다. 철판을 들어 올리려는 손길이 다급합니다. 바로 아래 사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구조 작업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오늘 오전 매몰자 3명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이 중 2명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발견돼 의식이 있었던 40대 노동자도 오늘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알아냈지만 당장에 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놓고 체온을 유지하도록 모포를 덮어주면서 버텨주길 희망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건물 안에는 5명이 남아있는데 숨진 1명을 포함해 3명의 위치는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들어갈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빔하고 지금 골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눌려져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나머지 2명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이 온통 성면으로 뒤덮여 있는 데다 철판과 철근이 얽히고 설켜 있어 안쪽 깊숙이 접근은 더욱 어렵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음향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소재 파악이 안 된 2명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철거를 앞두고 있었고 철거를 위해 지지대를 약하게 만드는 작업이 오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감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상주하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워엔 여러 명의 노동자가 상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붕괴 당시의 영상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구석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 매몰 현장 옆으로 나부끼는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사고 현장 곳곳에서 안전 관리에 중대한 허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1년 전부터 이어진 60m 높이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엔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감리가 없었습니다. 한진에서 그걸 감리는 두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 죽고 우리 반장들 죽어가고 우리가 피해자란 말이지, 지금. 건축물 해체법에는 반드시 감리를 두게 돼 있는데 보일러 타워는 댐, 옹벽, 툭대와 같은 공작물 혹은 구축물로 분류돼 감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공작물 해체 계획서는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보일러동은 저희가 그 건축물이 아니어서 접수해가지고 수리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치약화 작업은 지주 같은 주요 시설에 금을 내는 등 위험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건축물은 아니지만 여러 명의 작업자가 보일러 타워에 상주합니다. 이딴 안전사고에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붕괴 당시 영상을 보면 구조물 25m 높이의 작업자들이 보이고 그 바로 위에서 구조물이 수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상을 되감아 보면 기둥마다 절단된 흔적이 선명한 상태에서 하중을 견디다 못해 눌리고 휘어 터지는 좌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기둥의 면적이 절삭으로 해서 작아졌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뭐를 막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할 때 변형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약한 부분이에요. 붕괴에 취약한 구조물 옆으로 중장비 진동이 누적돼 균열이 커졌을 수 있는데 그런 계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취약화의 작업량이 1번 과도했다. 2번 계산이 잘못해서 계획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와 수사기관의 합동조사도 이런 점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현장이 많이 어둡군요.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명이 여전히 매몰돼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위치가 확인됐지만 생명 반응이 없어 둘 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명은 아예 위치도 모릅니다. 해가 지면서 이곳 구조 현장은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야간 수색이 한창입니다. 구조대원 8개조가 사방으로 진입해 동시다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조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하나하나 잔해를 치워 진입하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닷바람까지 강해지고 체감온도마저 떨어지고 있어 구조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사망자 소식에 유족들도 서둘러 울산으로 왔죠. 네, 사망자 3명은 울산대병원과 울산중앙병원에 각각 옮겨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족들은 참담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유족 중 한 분을 어렵게 만나봤는데요. 고인은 평소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싹싹했다며 TV에서나 봤지 거짓말 같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구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2명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사고 당시 크게 충격을 받아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구조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보일러 타워 4, 5, 6기는 30m 간격으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중 가운데 있는 5호기 붕괴로 양쪽에 있는 4, 6호기에도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호기의 경우 5호기처럼 취약화 작업을 이미 한 상태라 붕괴 위험이 크다는 게 소방당국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크레인 5대가 있지만 현장에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충남 서천 화력발전소와 여수 호남 화력발전소에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은 7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한계층을 사이에 두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3층엔 김건희 씨가, 4층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상 최초의 장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교정당국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조치했고 이들이 마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은 이보다 5분 빨리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4층, 김건희 씨는 같은 법원 3층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는 꼬박꼬박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석 달 넘게 안 나오다 지난주부터야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호송하는 교정당국이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분리해놨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직접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질문하면 박 전 처장이 호응하는 시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중에 공수처가 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 있지 않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여러 번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에 오래 계셨고 행정고시도 합격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박 전 처장의 동의를 구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답변이 되고 엉뚱한 일이 많다고 해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공수처 검사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따졌지만 재판부는 법률적인 평가 부분이라며 제지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선 도이치 주가 조작의 주포가 쓴 편지 내용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2018년 5월
공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김건희 남편, 가장 잘 나가는 중앙지검장과 딜을 해볼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증인신문을 앞둔 명태균 씨는 재판에 지각하면서도 취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누구 거라 하대요? 김태열의 거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줬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두고 자신은 여론조사 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겁니다. 재판에선 과거 본인의 발언을 두고 거짓말이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오늘 결과 빨리 나오죠. 윤석열 총장 문자 왔네라고 말한 녹취를 제시하자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일을 시키려고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인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어제 다른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화상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5월 김 씨가 공범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남편, 가장 잘 나가는 중앙지검장과 딜을 해볼까 한다며 우리가 내부 거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공범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씨는 한심한 생각이지만 가볍게 써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일 보석신문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씨는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어제 김건희 특검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서 디올 재킷이 16벌, 디올 벨트가 7개, 디올 팔찌는 4개가 압수됐다고 합니다. 이걸 모두 관저공사 업체인 21g에서 받은 건지 특검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왕실 공예품 9점을 빌려갔다가 올해 들어서 반납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최초로 소집된 8명 중 1명입니다. 체포조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당시 차장을 흔들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어겼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여도형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최초로 소집된 8인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선별해 국민의힘에 제공한 것을 두곤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국회와 탄핵 심판에 나와 체포조 지시를 폭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반박했고 조 전 원장이 제공한 CCTV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입에 담기 힘든 인종차별 발언을 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JTBC 보도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반사회적 행위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 직후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적십자 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대한적 십자의 연말 자선 행사 레드크로스 갈라에 7개국 대사와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며칠 뒤 직원들을 불러 모은 김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대사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대사들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다 모이더라고. 근데 자꾸 저 백인들이 국가에서 와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다 오더만. 피부색을 거론하며 인종차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색감한 사람만 다 모였더만 보니까. 가려고 뭐 할 때 얼굴 색감한 사람 오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가라니까. 이 대통령은 반사회적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해당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인 만큼 신속히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적 십자사 전현직 직원들은 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조사를 국제적십자사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도주의 사업을 실현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인종이나 종교 모든 걸 다 초월해야 되는 그것을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김 회장은 오늘 오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대통령실이 원자력 잠수함의 선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만드는 걸 전제로 미국과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기록까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해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공개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체를 국내에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원잠 선체를 한국에서 만드는 건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논의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면서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만드는 걸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한다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정상회담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선체 건조 장소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들여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는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안보 분야의 일부 조정이 필요해 미 측과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시기에 대해선 하루 이틀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이슈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자는 문안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결론 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하면 파괴적인 결과라며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상적인 대법원 절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와 원고 측 모두 신속 심리를 요청해 통상보다 빨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Well, the president asked for expedited treatment. I think a lot of folks are saying this may come before the end of the year. I think that's probably right. 트럼프 행정부는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We thought we did very well yesterday. We hope that we did.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for our country. 특히 패소할 경우 정부가 환급해야 할 상호관세가
최소 1,00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에 달한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t's over 100 billion, but I think it's going to be less than 200 billion or there. 보수 성향의 대법관 일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 측은 패소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I also think that we'll have to develop a game 2 plan.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122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60%대로 복귀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와 에이펙 성과 등이 꼽혔는데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상승 흐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오차 범위 내인 6%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한 건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지난주 에이펙에서 보여준 외교적 성과가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지난주 대비 오차 범위 내인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상승하지 못한 건데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놓고 당정이 보여준 의견 차이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JTBC에 당정 간 엇박자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는 동시에 국정감사 기간의 여야 정쟁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 오는 10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도 별도 기자회견은 없이 하루 앞서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녀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은 26%로 일주일 전과 같은 수준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는 계속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지지율과 상관없이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의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출석 문제로 시작해서 일명 배치기 소동으로 끝난 어제 국정감사에 대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치기 소동이 이슈를 잠식해버리면서 국민의힘의 전략 부족에 대한 지적이 야권에서도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애지중지 현지가 아니라 믿지 말지 현지, 국민 타짜가 됐습니다. 국민 염장질러가 된 것입니다. 전날 배치기 소동의 당사자였던 송원석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 김현지 공동 정권이라는 한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상대 당 원내대표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며 이기현 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물리적 충돌의 책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언성을 높이고 이기현 의원에게 달려들어 충돌을 초래한 뒤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내란 공조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렸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듯 여당 인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인신공격으로 국감을 희화화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배치기 소동 중 먼저 손들고 빠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다고 양당을 모두 비판하면서도 특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이 아닌 배치기가 부각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이 부족했던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어제 특검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런 말까지 들렸습니다.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디올 제품이 나왔다. 그중에서 특검이 압수해간 건 디올 재킷이 16벌이고 벨트 7개, 팔찌 4개였습니다. 특검은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g에서 받은 걸로 의심합니다. 공사 계약과 이 물품들의 관련성을 수사 중입니다. 김 씨 측은 받은 적 없다며 무리한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압수품이 담긴 특검 차량이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의혹인 디올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이 어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부인 조모 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1g 관련한 건 맞나요? 선물을 대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이 압수한 물품은 디올 재킷 16벌, 벨트 7개, 팔찌 4개로 파악됩니다. 김건희 씨 자택에는 디올 제품 수십 벌이 있었는데 특검은 당초 디올 의류를 모두 압수하려 했지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물품만 가져가라는 변호인단의 항의에 의류 중 재킷만 압수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조 씨는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이로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를 후원하고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도 동행한 인물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조 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적 없다며 별건 수사를 위한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중순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디올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제품 구매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21g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게 맞는지 또 그 대가로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이 맞는지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씨는 샤넬백 2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오늘은 DNA 감정을 하자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쓴 흔적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받은 것이 핵심이지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명품 수수에 대해 부인하거나 침묵해오던 김건희 씨.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죠? 해외 순방에 이틀 전 처음으로 샤넬백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며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건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샤넬백 2개는 합해서 2천만 원 정도인데 그라프 목걸이는 이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선택적 인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김건희 씨 측이 오늘 목걸이에 DNA 감정을 하자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이나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맡겨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을 내세워 수수 사실을 부인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 사실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라며 받아서 사용을 했는지 보관을 했는지는 특검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선물 전달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법정에서 물건이 3번 건너갈 때마다 통화했다며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난 2023년 김건희 씨가 경복궁에 들러 명성황후 침전에 다녀간 뒤 대통령실이 공예품 9점을 빌려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엔 왕을 상징하는 주칠함도 있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삭제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용상에 앉았던 김건희 씨가 명성황후의 침전에도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2023년 3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명성황후 침전인 곤영합을 포함해 경복궁 건천궁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일반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으로 닫혔던 문도 열라고 직접 지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국능유적본부장에게 건천궁에 전시돼 있는 공예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를 넣었습니다. 대여 가능한 공예품 목록을 받아본 대통령 비서실은 이어서 빌리고 싶은 품목을 본부 측에 건넨 뒤 직접 답사에 나섰습니다. 3월 7일부터 10일 사이 비서실 소속 학예연구사가 건천궁에 들러 공예품을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4일 대통령실에서 빌려간 공예품은 총 9점이었습니다. 주칠함과 보안 등 왕을 상징하는 물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각종 중요한 물품들
임금을 상징화하는 물품들이 들어가는 게 이 추출함입니다.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대통령실을 갖고 갔다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 본부에 보낸 공문에 적힌 대여품 활동 계획은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 한국 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빌리는 것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대통령실 기록을 지운 데다가 남아있는 것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물품들을 자기를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빌린 대여품들은 심지어 올해 2년이 지나고서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잠시 풀려났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기간 만료를 앞둔 어제 건강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탄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구치소 정문을 둘러싼 통일교 신도들은 한 총재를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4일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가 내려져 잠시 풀려났습니다. 녹내장 말기로 실명이기가 있다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은 안과 수술 후 오늘 오후 4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한 총재 측이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안과 수술 이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한 총재는 앞서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함께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후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적부심 기각 후엔 건강상 이유를 들며 앞으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한학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교인들이 입당해 지원해주면 통일교모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의 심리가 다음 달 3일에 마무리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재판장은 다음 달 3일 검찰 구형과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이 끝나면 보통 한두 달 정도 뒤에 선고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은 중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종업원이 시중두는 술집을 이른바 호스트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평범한 카페로 등록을 해놓고 여중생이나 여고생을 상대로 접대를 하는 호스트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공주님처럼 또 여자친구처럼 대해주는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모아둔 돈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양정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스트 콘셉트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남성 종업원들이 일본어로 맞이합니다. 음료를 시키자 명함을 써주며 자기소개를 합니다. 함께 사진 찍을 땐 어깨 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용권을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호스트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샴페인을 주문하면 단둘이 4시간까지 야외 데이트도 가능합니다. 한 손님은 100만 원짜리 술을 시킨 뒤 호스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룸페리뇽 시키고 안 먹어요? 저희와 시간을 보낸 거예요. 호스트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소년 출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인 종업원들이 여고생이나 여중생을 상대로 접대를 하는 겁니다. 여고생 A양은 호기심에 들렀다가 호스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국회 동료도 하고 그룹에 기대기도 하고 인식 네컷도 찍으면서 되게 가깝게
이렇게 붙는 스킨십이. 호스트는 너는 내 여자친구야 라면서 애인처럼 편지도 써줬습니다. 친밀하게 스킨십도 해주고 약간 발로한테 달콤하게 속삭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인 건가? 점점 현실과 콘셉트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2주 동안 7번을 찾았고 아르바이트로 번 85만 원을 전부 썼습니다. 내가 돈을 계속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주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랑 압박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고민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스트들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즐기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이제 위험해졌어요. 다 빠져드는 거예요? 호스트에 빠지면 안 돼요. 호스트에 빠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해당 업주는 스킨십 등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고 밤 10시 이후엔 미성년자 출입을 막는다며 콘셉트 카페일 뿐 미성년자들이 착각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섰습니다. 20살의 성폭행을 당한 뒤 아직까지도 하혈이 이어지고 있다며 크나큰 고통에 국가가 응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연대를 뜻하는 빨간 열매가 맺힌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여성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45년이 흘러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다. 우리는 서로의 길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5.18 성폭력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밝혀지고 배보상을 받는 날까지 저는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싸워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계엄군에게 연행되는 과정 등에서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찌차에 발을 올리는 순간 뒤에서 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는데 대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군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성폭력 피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만큼 충분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선 일부 피해자들은 45년 동안 너무 지쳤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계엄군한테 두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하혈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5.18 조사위는 지난해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으로 간 5.18 조사위의 기록들을 넘겨받아 검토하기로 했고 내년 1월 16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에 145m 높이 40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리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종묘 인근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조례안을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문체부는 서울시의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30년 전인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맞은편엔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세운 4구역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론 1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을 통해 세워질 건물 높이를 두고 9년간 13차례 문화유산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2014년 일단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최고 높이를 145m로 높이는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과거 논란이 됐던 경기 김포의 왕릉뷰 아파트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거는 옛날 왕을 억압하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문체부까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에 근거가 된 시의회 조례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권한을 조금 갖게 됐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 그 입장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면서 맞대응했습니다.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이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갈등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로 트집을 잡아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가 일본에 들러 급유하는 걸 거부하면서 한일 방위 교류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군은 자위대 음악축제 참석도 취소하고 공동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가 이달 17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중간 급유를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는데 일본 측이 갑작스럽게 불가 통보를 하면서입니다. 한일 군 당국은 두바이 에어쇼에 참석하는 블랙 이글스가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급유받는 방안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측이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지난달 독도 상공을 비행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급유를 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좀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효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항의할 가치조차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대만과 동남아 국가 경유도 검토했지만 협의 시간이 부족해 결국 에어쇼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협력을 강조하며 방위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고 최근엔 일본 정부가 한일 공동훈련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국방장관 회의에서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국방 관계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블랙 이글스 급유 거부 사태로 한일 안보 협력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인적 교류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우리 군은 이달 13일 도쿄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한일 국방부 장관이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10년 만에 참석을 추진해왔던 겁니다. 이달 중 실시하기로 했던 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동수색 구조훈련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조사하고 있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가 세관 직원들의 도움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의혹의 실체, 의문이 제기되는데 백경정은 운반책들의 자기 변호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지난 7월 한 교정시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마약 운반책인 말레이시아 여성 A씨가 수감된 곳입니다. 합수단은 그곳에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운반책 B씨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마약 밀수 당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검거된 뒤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협조했다고 진술했던 핵심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A씨를 비롯해 백혜룡 경정에게 세관 협조가 있었다고 한 3명의 운반책이 모두 최근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을 편지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백경정의 주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경정은 운반책들의 진술 번복은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당연한 자기 변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합수단에 파견된 이후 검경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모두 접속하지 못해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파견은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 합수단은 편지의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4세 고시를 없애기 위해 사전 레벨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정부가 권고하자 영유아 영어 학원들이 변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토익처럼 외부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내라고 하거나 학원을 위한 학원을 등록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서울의 한 대형 영어학원입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입학 설명회장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가량의 설명회가 끝난 뒤 한 학부모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는 싫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고민이 돼요. 학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전 레벨 테스트는 없지만 외부 민간기관에서 하는 별도의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친 거를 내야 된다고 했고 스피킹하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보낼 수 있으면 내라고 했고 지금 다니는 기관의 선생님 리포트도 내야 된다. 학원이 요구한 건 영어 독해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1회 응시료가 46,000원이나 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수준에 따라 반이 편성됩니다. 교육부가 영어학원들의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학원들도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데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강남의 한 영어학원은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계열사의 특정 학원에 다닌 아이만 입학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외부생은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추가 지원을 만약에 할 경우에 재원생이 아니시면 사실상 입학은 안 되는. 교육부는 학원 외부에서 보는 시험이라 해도 레벨 테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제재가 아닌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영어학원에서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요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AI 기능이 있다고 하면 더 잘 팔리고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꼼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AI 제품의 실제 기능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전문 매장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세탁과 건조를 내세우는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나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기능이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인식을 못하거나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전제품 가운데 AI 기능을 과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존 센서가 온도에 알맞게 풍량을 자동 조절하는 수준이지만 AI 기능이라고 부풀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3kg 이하의 소량 세탁물일 때만 옷감보호 AI 세탁 방식이 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AI 기술이라고 과장한 가전제품 2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학습에 기반했다기보다 단순한 센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다라고 그렇게 광고한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른바 AI 인기에 기대 일부 업체들이 AI 기술을 과장해 이용한 겁니다. 실제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비싸더라도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AI 기능과 관련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56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한 이번 뉴욕시장 선거 뒤엔 K-팝 데몬헌터스 OST를 활용한 투표 독려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세계인의 일상 속에 파고들고 있는 건데 이런 인기에 후속편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강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시장에 당선된 맘다니가 선거 기간 투표 독려를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대표 삽입곡 골든을 개사한 건데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른 주제곡 역시 선거 캠페인 영상으로 쓰이면서 착 달라붙는 멜로디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캐데헌은 전 세계에 스며들며 영화를 넘어 문화와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영국 왕실 최고 영예인 기사자기를 수여받던 날에도 영화 주제곡 골든이 현악 4중주로 울려 퍼집니다. 영국 왕실도 캐대헌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버킹엄 궁전 근위병 교대식과 영국 왕립 공군 군악대 연주에도 캐대헌 주제곡이 빠지지 않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미국에서는 헬로윈을 맞아 영화관 재상영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헬로윈 코스프레 의상은 영화 속 걸그룹 헌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스로 천하대통일입니다. 영화를 만든 넷플릭스와 소니는 이런 인기에 힘입어 후속편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후속편 제작 계약을 마무리한 가운데 2029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출연진 계약이 아직 조율 중이지만 원작 감독 매기강과 크리스 에페란스는 계약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속편을 위한 많은 설정이 준비돼 있다며 전작에서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확장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매기강 감독은 관심이 쏠린 남자 주인공 진우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여지를 남겨둔 바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1년 새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때문인데 이렇게 위험한 자전거를 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픽시 자전거를 검색하니 나오는 영상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딱 봐도 앳돼 보이는 이들. 이 중 한 명에게 연락해보니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가능하냐는 요청에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약속한 시간에 만나러 갔습니다. 모여있는 6명의 중학생들.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타고 있는 자전거가 중고가 600만 원짜리라며 취재진에게 자랑합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없고요. 그리고 뒷바퀴랑 페달이랑 같이 움직여요. 저번에 내리막길에서 67 정도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타는 거라고 합니다. 지키긴 해요. 근데 신호가 잘 없는 데로 다녀요. 이 아이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도 차로 따라가 봤습니다. 일단 헬멧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가는 건 기본. 신호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 앞에 차가 없으면 너무 기다리기가 너무 귀찮고 앞에 차가 없으면 전혀 위험하지가 않네요. 그 신호를 지키면서 쓰면은 계속 경적을 울려가지고. 자동차가 드리프트 하듯 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이라는 묘기도 계속 부립니다. 두 발을 페달에서 떼는가 하면 정지할 때는 발로 바퀴를 직접 세웁니다. 이렇게 도로를 휘젓다 근처 공원 공터로 갑니다. 픽시 성지라고 불리는 이곳. 픽시 타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동네 어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은 이게 구매하거나 이럴 때 제약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어른들은 그 자전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밤에도 자주 모인다길래 또 따라가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미개통 도로에 왔습니다. 저녁 10시인데 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야간이라 시야 확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경주를 즐기는 겁니다. 달리면서 서로 영상도 찍어줍니다. 이게 야간 라이딩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차가 별로 없고요. 예, 픽시가 좀 예쁘게 나와요. 좋아요를 얻으면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가. 굳이 위험한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이유를 묻자 장난스럽게 말하는 아이도 있고 여자친구는 떠나가지만 픽시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애들 그렇게 하면 저 혼자도 막 그냥 혼자 안전하게 타면 좀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막 그러면서. 경찰은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큰 소용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안 잡아요. 안 잡으시던데. 봐도 근데 저번에 바로 앞에서 봤는데 그냥 브레이크 달고 타라 하고 그냥 보내줬어요.
경찰보단 동네 일진 형들이 더 무섭습니다. 경찰은 찍으면 되죠. 경찰은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은 그냥 보내주는데 형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학교 가정통신문도 크게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알아서 한다고 그냥 하고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타다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막 그렇게 신호위반 하는 걸 아실까요, 부모님께서? 아마 이제 뉴스에 나오면은 픽시 그만 타라고 하시지 않을까. 유행과 재미를 한창 좇을 청소년기에는 이 위험성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른들의 관심과 이 사회의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망언 터진 전한길.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인 극우 유튜버죠. 전한길 씨의 발언 논란 또 터졌습니다. 지난 5일이었는데 자신이 현지 기업인한테 들었다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의 나무에 묶으면 포상금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만 걸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해당 부분은 따로 쇼츠 영상으로 따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참고로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은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당장 지난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글을 올렸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한길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제목을 담가 보면 이거는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전한길 씨가 주장을 내놓는 걸 언론에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 씨가 추가 입장을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자 그 문제된 쇼츠 영상은 비공개 처리를 했고요. 추가로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고 풍자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일단 그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농담 반 그냥 진담 반이지 전한길 입장이 아니고 어떤 교민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약간 풍자해서 쓰는 표현 아닙니까? 대통령실에도 전한길 뉴스를 여러분 모니터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선동이라는 지적에 풍자였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 참고로 이 전 씨는 수험생들을 가르쳤던 강사 출신인데 선동과 풍자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라는 지적이 있고 전 씨 말대로 풍자였다면 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느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논란이 일고 문제가 커지니까 농담이다, 풍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발언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본인이 쇼츠 영상까지 만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그 발언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오늘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풍자로 포장하는 2차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과 현상금 거론은 결코 풍자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될 심각성을 지닙니다. 참고로 전한길 씨는 현재 국민의힘 당원 신분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소란을 피웠던 행위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한길 씨의 망언이 테러 선동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촉구하고도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나온 입틀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전을 찾아서 과학기술 관계자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과학기술 R&D 예산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과 관련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다시 거론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때 여기 입틀막 당하고 끌려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 네,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그분 있으면 혹시 오셨으면 한번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누구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해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니까 경호원이 입을 막아서 논란이 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더 논란이 된 건 그 이른바 입틀막 사건 열흘 전이었습니다. 약 열흘 전이었는데요. 당시 그 박장범 앵커와의 대담에서 앞으로 퇴임하면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는 포부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에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어떤 그 인상으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하지만 불과 열흘 뒤 입틀막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입틀막 대통령으로 기억이 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렸죠.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시민들이 손을 마주치며 임신부를 응원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털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는데요. 42.19km 풀코스를 건강하게 완주해냈습니다.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사전에 산부인과 검진도 받고 임신부의 마라톤 참가 관련 논문도 찾아보며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선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날 얼마나 많은 파이팅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애기 화이팅! 어깨엔 핑크색 임산부 배지, 배번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달았습니다. 같이 달리던 참가자들도 놀랐습니다. 형님 화이팅! 무리하지 마세요. 네. 남편은 6살 아들을 태운 유아차를 밀고 그 뒤로 임신 8주, 임신부가 달렸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입덧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당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가장 큰 고비는 30km 구간. 걸어가기도 잠시 쉬기도 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와이프 임신했어요라고 말씀드리니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임신했는데 마라톤까지 뛰냐고. 그렇게 42.19km 결승선에 다다랐습니다. 햇님아 온 걸 축하해. 마라톤 부부에게 온 걸 축하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내 가족의 기록은 5시간 42초. 결혼 전부터 취미였던 달리기, 풀코스 완주 경험도 있었지만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이게 좀 길었었어요. 과거에 달리던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지금 내 자신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산후 우울증을 털기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 참가를 신청한 뒤 아이가 생겼고 고민 끝에 풀코스에 도전했습니다. 혼몸이 아닌 터라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임신부의 마라톤 관련 해외 논문을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 전부터 마라톤을 해왔고 충분한 준비가 있어 가능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경험이 적으신 분이 거기에 도전하는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이제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완주 후 엄마도 아이도 모두 건강한 상황. 출산 후엔 아이들과 함께 풀코스를 뛰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님아 잘 건강해. 이따 만나자. JTBC 오선민입니다. 뚜띠 뿌라텔리, 이탈리아어로 모두가 형제라는 뜻입니다. 제1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적십자의 창시자인 앙리 듀낭의 책에 적힌 문장입니다. 1850년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전투, 그 끔찍한 살상의 한가운데서 시민들은 이렇게 외치며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보듬었습니다. 모두 형제다. 사업가였던 듀낭은 그 장면에서 인종과 국적, 이념을 초월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았고 적십자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대한제국도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동 후원 회장이자 현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적십자가 이 땅에 온 지 120년, 그 역사와 가치를 철저히 모독한 한마디. 감찰을 앞두고 사의를 밝혔지만 그가 드러낸 빈곤한 철학과 오만한 시선은 여전히 평가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